아저씨, 여기 계셨네요. 저희를 목숨 걸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덤 앞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가능한 단어였습니다. 2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외아들의 길, 아무도 없어야 할 그 무덤 앞에 선 젊은 남녀 3명이 입을 모아 말했던 그 한마디는 재벌 회장 부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죠. 아빠, 여기 계셨네요. 20대 중반의 청년 둘과 젊은 여성 하나는 산 중턱 외진 곳에 자리한 묘지를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정확히 찾아왔고, 무덤 앞에 이미 놓여있던 하얀 국화꽃 옆에 자신들이 가져온 꽃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회장 부부는 그 순간 전율했어요. 외아들에게 숨겨진 가족이 있었던 걸까요? 22살에 세상을 떠난 아들이, 생전에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자식들이 지금 눈앞에 서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날 이후 20년 동안 묻혀있던 과거의 조각들이 하나씩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과 희생, 진실과 은폐가 뒤엉킨 20년의 비밀이 마침내 그 무게를 드러내려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보내주세요.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합니다. 봄이 깊어가던 어느 토요일 오전, 청산그룹 회장 한명수는 아내 윤혜숙과 함께 서울 외곽 산자락에 위치한 가족묘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매년 4월 24일이면 빠짐없이 찾아가는 길이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 길은 여전히 무겁고 고통스러웠어요.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실록의 풍경도, 따스한 봄볕도 그들의 마음을 녹이기엔 역부족이었죠. 윤혜숙은 무릎 위에 놓인 하얀 국화 꽃다발을 내려다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외아들 한준혁이 가장 좋아하던 꽃이었어요. 엄마, 국화는 오래 가잖아요. 오래 곁에 있을 수 있는 꽃이 좋아요. 중학교 2학년이었던 아들이 했던 그 말이 지금도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그때 준혁은 14살이었고 벌써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따뜻한 아이로 자라고 있었어요. 한명수는 가는 길에 아들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준혁은 고등학교 때부터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아이였어요. 주말이면 어김없이 아동보호시설을 찾아가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죠. 아빠, 저 아이들은 부모님이 없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함께 있어주면 좋아해요. 준혁은 그렇게 말하며 매주 빠짐없이 시설을 찾았습니다. 한명수는 그런 아들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웠어요. 재벌가의 후계자로서 배워야 할 것도 많은데 너무 순수하고 착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윤혜숙은 항상 남편을 말렸습니다. 여보, 우리 준혁이가 착하게 크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냥 내버려둬요. 차는 좁은 산길을 따라 천천히 올라갔어요. 이 묘지는 한명수가 직접 선택한 곳이었습니다.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아들을 묻고 싶었던 거예요. 재벌가의 비극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도 싫었고 무엇보다 아들이 고요한 곳에서 편히 쉬길 바랐습니다. 묘지 입구에 도착하자 운전기사가 차를 세웠고 한명수 부부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묘지로 향하는 돌계단을 오르면서 윤혜숙은 남편의 팔을 꼭 잡았습니다.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위로를 주고받는 것, 그것만이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마침내 아들의 묘 앞에 도착했을 때 한명수 부부는 동시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예상치 못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기 때문이에요. 묘비 앞에 3명의 젊은이가 서 있었습니다. 20대 중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둘과 여자 하나였어요. 가장 키가 큰 남자는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조금 작은 남자는 회색 재킷을 입었으며 여자는 검은 원피스 차림이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묘비를 향해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명수를 더욱 놀라게 만든 것은 묘비 앞에 이미 놓여있던 하얀 국화 꽃다발이었습니다. 자신이 들고 온 것과 똑같은 국화였어요. 한명수와 윤혜숙은 조심스럽게 다가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세 젊은이는 한참 동안 묘 앞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마치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키가 큰 남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올해도 왔어요.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윤혜숙의 손에서 국화 꽃다발이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습니다. 한명수가 재빨리 아내를 붙잡았지만 그 자신도 충격으로 온몸이 굳어 있었어요. 아빠, 이 젊은이들이 지금 준혁을 아빠라고 불렀나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세 젊은이는 한명수 부부의 존재를 그제야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놀란 듯 몸을 돌렸고 한명수 부부와 눈이 마주쳤어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장 키가 큰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죄송합니다. 방해가 되었나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명수는 가능한 한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신가요? 그리고 왜 여기에? 윤혜숙은 남편의 팔을 꼭 잡으며 세 젊은이를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조금 작은 키의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준혁 아저씨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찾아뵙고 있어요. 준혁 아저씨? 윤혜숙이 되물었습니다. 준혁이를 어떻게 아세요? 여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희는 20년 전에 준혁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한명수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20년 전? 그렇다면 이 젊은이들은 그때 어린아이였다는 뜻인가요? 그리고 방금 전에 분명히 아빠라고 불렀는데 그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잠깐, 당신들 방금 우리 아들을 아빠라고 불렀나요? 윤혜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세 젊은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망설였어요. 마치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가장 키가 큰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희는 준혁 아저씨를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생물학적인 아버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저희에게는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목이 메었습니다. 윤혜숙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자세히 말해줄 수 있나요? 우리 아들과 당신들이 어떤 관계였는지. 여자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저희는 20년 전 아동보호시설에 있었어요. 그때 나이가 4살에서 7살 사이였죠. 준혁 아저씨는 대학생이셨고 매주 저희 시설에 봉사를 오셨어요. 봉사를? 한명수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렇다. 준혁은 고등학교 때부터 아동보호시설에 봉사를 다녔었어요. 대학에 가서도 계속 그 활동을 이어갔었죠. 조금 작은 키의 남자가 이어받았습니다. 준혁 아저씨는 저희에게 특별한 분이었어요. 저희 세 명은 시설에서도 가장 어렸고 부모님도 없고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아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준혁 아저씨만은 매주 저희를 찾아오셨죠. 가장 키가 큰 남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준혁 아저씨는 저희와 놀아주시고 책도 읽어주시고 이야기도 들어주셨어요. 저희가 처음으로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물어봤어요. 아저씨, 우리 아빠가 되어주실 수 있나요? 라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혜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여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준혁 아저씨는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한테 내가 아빠 같다면 그럼 나는 기꺼이 너희 아빠가 되어줄게. 하지만 비밀이야. 다른 사람들한테는 비밀이야. 우리만의 약속이야. 그날부터 저희는 준혁 아저씨를 아빠라고 불렀어요. 물론 시설 사람들 앞에서는 아저씨라고 불렀지만 둘만 있을 때는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한명수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아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니 전혀 몰랐습니다. 준혁은 집에서 한 번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 20년 전 그 사고 날에 한명수가 물었습니다. 세 젊은이의 얼굴이 동시에 어두워졌어요. 조금 작은 키의 남자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시설에 큰 화재가 났어요. 저희는 겁에 질려 밖으로 뛰쳐나왔고 정신없이 도망쳤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어요. 그냥 무서워서 계속 달렸죠. 그러다 산길까지 오게 됐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어요. 그때 준혁 아저씨가 차를 몰고 오시다가 저희를 발견하셨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저희는 흠뻑 젖어 있었죠. 준혁 아저씨는 놀라시면서도 바로 차를 세우시고 저희를 태워주셨어요. 괜찮아. 이제 안전해. 아빠가 너희를 지켜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가장 키가 큰 남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준혁 아저씨는 저희에게 담요를 덮어주시고 따뜻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경찰서로 데려다 주시겠다고 하셨죠. 그런데 그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다른 차가 저희를 쫓아왔어요. 한명수와 윤혜숙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 차는 시설을 운영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불법으로 운영하던 곳이었고 아이들이 도망치면 큰일이니까 찾으러 온 거였죠. 준혁 아저씨는 저희를 지키기 위해 속도를 높이셨어요. 조금 작은 키의 남자가 말했습니다. 여자가 흐느끼며 말을 이었어요. 산길이었고 비가 내려서 미끄러웠어요. 뒤에서 계속 추격해왔고 준혁 아저씨는 저희를 안심시키시면서도 필사적으로 운전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커브길에서 차가 미끄러졌고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장 키가 큰 남자가 대신 말했어요. 차가 가드레일 쪽으로 미끄러지는 순간 준혁 아저씨는 운전대를 반대쪽으로 급하게 꺾으셨어요. 자신이 있는 운전석 쪽으로요. 그러면 저희가 탄 뒷좌석은 충격이 덜할 거라고 저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거였어요.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울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차는 결국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저희는 다행히 가벼운 상처만 입었지만 준혁 아저씨는 조금 작은 키의 남자가 말을 잇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 젊은이 모두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껴 울었어요. 윤혜숙도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세 젊은이에게 다가가 그들을 안아주었어요. 고마워요. 우리 아들이 그런 일을 했다니. 그리고 당신들이 이렇게 기억해 주다니. 한명수도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대단한 선택을 했는지 이제야 알게 된 거예요. 한참을 그렇게 함께 울고 난 후 한명수가 물었습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가장 키가 큰 남자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구조대가 왔고 저희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있어 정장 입은 사람들이 와서 저희를 데려갔어요. 그리고 다른 시설로 보내졌죠. 저희는 그때부터 계속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아나요? 한명수가 물었습니다. 조금 작은 키의 남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모릅니다. 다만 저희에게 그날 일에 대해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준혁 아저씨에 대해서도 말하면 안 된다고. 어렸던 저희는 무서워서 그냥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여자가 덧붙였어요. 하지만 저희는 준혁 아저씨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몇 년이 지나 조금 자라서 인터넷으로 그날의 사고 기사를 찾아봤어요. 그렇게 준혁 아저씨가 한명수 회장님의 아드님이셨다는 걸 알게 되었고 묘지 위치도 알아냈습니다. 그때부터 매년 기일이 되면 찾아뵙고 있어요. 20년 동안 매년? 윤혜숙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세 젊은이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어요. 저희를 살려주신 분이니까. 저희의 아빠니까요. 가장 키가 큰 남자가 말했습니다. 한명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들 이름이 뭔가요? 세 젊은이가 차례로 대답했어요. 저는 김민준입니다. 올해 27이에요. 가장 키가 큰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서준입니다. 26입니다. 조금 작은 키의 남자가 말했어요. 저는 박지우입니다. 24살이에요. 여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 한명수가 물었습니다. 민준이 대답했어요. 저는 작은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서준이 말했습니다. 저는 프리랜서 디자이너예요. 지우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저는 카페에서 일하고 있어요. 한명수는 세 젊은이를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이들은 아들이 목숨을 걸고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20년 동안 아들을 잊지 않고 매년 찾아온 사람들이기도 했죠. 저와 제 아내가 당신들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아니, 도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준혁이가 그렇게 했듯이 말이에요. 한명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세 젊은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에요, 회장님. 저희는 그냥 준혁 아저씨를 기억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도움을 받으려고 찾아온 게 아닙니다. 민준이 급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혜숙이 그들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아들이 당신들을 얼마나 아꼈을지 알아요. 그러니 우리도 당신들을 돌보고 싶어요. 제발 거절하지 말아요. 긴 대화 끝에
새 젊은이는 한명수 부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한명수는 20년 전 사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사고 당시의 기록을 다시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한명수는 수석비서 강재호를 불렀습니다. 재호 씨, 20년 전 준혁이 사고 기록을 다시 꺼내봅시다. 그리고 당시 병원 기록도 모두 찾아주세요. 강재호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당장 준비하겠습니다. 며칠 후 강재호가 두꺼운 파일을 들고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20년 전 사고 기록입니다. 그리고 병원 기록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한명수는 파일을 받아 천천히 펼쳐봤어요. 사고 보고서, 경찰 조서, 부검 결과, 보험 처리 서류, 모든 것이 낯익었습니다. 20년 전 이미 수없이 봤던 자료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시각으로 봐야 했어요. 민준, 서준, 지우가 말한 것처럼 그날 차에는 아이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록 어딘가에 흔적이 남아있을 거예요. 한명수는 한 장 한 장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사고 현장 사진, 차량 파손 상태, 사고 경위, 모든 것이 예상대로였어요. 하지만 병원 기록을 보던 중 한명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응급실 기록 한 구석에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연필로 희미하게 쓰여진 글씨였습니다. 보호자 미성년자 3명 경상 처치 후 인계. 한명수는 그 메모를 응시했어요. 보호자 미성년자 3명? 이게 바로 민준, 서준, 지우를 가리키는 것이었겠죠. 재호 씨, 이거 봤어요? 한명수가 메모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강재호가 다가와 메모를 확인했어요. 이건 처음 봅니다. 제가 당시 기록을 정리할 때는 이 메모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한명수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숨긴 거군요. 이 메모를 쓴 사람을 찾아봅시다. 당시 응급실 담당이가 누구였죠? 강재호는 기록을 확인했어요. 이성우 박사입니다. 현재는 은퇴하셨고 경기도 용인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한명수는 곧장 일어섰습니다. 지금 당장 찾아갑시다. 두 사람은 서둘러 차에 올랐고 경기도로 향했어요. 이성우 박사는 조용한 주택가의 작은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마당에서 화초를 가꾸고 있다가 손님을 맞이했어요. 청상그룹 회장님이시죠? 어쩐 일로 이런 곳까지. 이성우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명수는 정중히 인사하며 사정을 설명했어요. 선생님, 20년 전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실려온 제 아들 기억하십니까? 이성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었죠. 한명수는 병원 기록의 메모를 보여주며 물었어요. 선생님, 이 메모에 대해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보호자 미성년자 3명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요. 이성우는 메모를 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그 아이들 말씀이시군요. 그 아이들을 아십니까? 한명수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이성우는 거실로 안내하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날 밤
사고 현장에서 회장님, 아드님과 함께 아이들 셋이 발견되었습니다. 모두 경상이었어요. 찰과상과 타박상 정도였죠. 4살에서 7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들이었습니다. 한명수와 강재호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아이들은 겁에 질려 있었고 계속 우는 바람에 진정시키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계속 한 분을 찾더라고요. 아빠, 아빠라고 외치면서요. 처음에는 차를 운전하던 분이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아이들 나이와 운전자 나이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명수가 물었습니다. 이성우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이들을 치료하고 보호자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양복 입은 남자들이 나타났어요. 신분을 밝히지 않았지만 분명히 윗선의 지시를 받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명수의 목소리가 굳어졌어요. 아이들을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에 아이들이 있었다는 기록을 남기지 말라고 강하게 요구했어요. 저는 의사로서 그럴 수 없다고 했지만 그들은 더 윗선의 명령이라며 압박했습니다. 그래서요? 한명수가 재촉했습니다. 결국 공식 기록에서는 아이들을 삭제했습니다. 대신 제가 개인적으로 간단한 메모만 남겼어요.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이성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더 강하게 거부했어야 했는데. 한명수는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선생님. 선생님이 그 메모라도 남겨주신 덕분에 지금 진실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성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아이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모두 어엿한 성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매년 제 아들의 묘를 찾아가 기억해주고 있습니다. 한명수가 말했습니다. 이성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한명수와 강재호는 이성우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차에 올랐습니다. 차 안에서 한명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아이들의 존재를 지운 겁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상당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재호 씨, 당시 불법 보육시설 화재 사건에 대해 조사해 주세요. 그리고 그 시설을 운영하던 사람들과 연결된 인물들도 모두 찾아보세요. 강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며칠 후 강재호가 충격적인 사실을 들고 왔어요. 회장님, 당시 불법 보육시설을 운영하던 조직이 상당히 큰 범죄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의 배후에는 정치권 인사들이 있었어요. 한명수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존재를 지운 것도 네, 그들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만약 아이들이 증인으로 나서면 불법 보육시설 사건이 커질 수 있었고, 그러면 배후 인물들까지 연루될 수 있었으니까요. 강재호가 설명했어요. 한명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들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아이들을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아들이 희생되었던 거예요. 그 조직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명수가 물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해체되었습니다. 주요 인물들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었고 일부는 사망했어요. 한명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복수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준혁이 원했던 일일까요? 아들은 복수가 아니라 구원을 선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명수는 결심했어요. 복수 대신 아들이 구한 아이들을 잘 돌보는 것이 진짜 아들을 기리는 길이라고 말이에요. 그날 저녁 한명수는 윤혜숙과 함께 식사를 하며 그동안의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여보, 우리 준혁이가 정말 대단한 아이였어요. 윤혜숙이 말했습니다. 22살밖에 안 된 나이에 자신의 목숨보다 아이들의 생명을 선택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러워요. 한명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잘 키웠어요. 바른 사람으로 키웠고 그 아이는 끝까지 그렇게 살다 갔어요. 윤혜숙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그냥 도와주기만 하기엔 뭔가 더 특별한 존재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한명수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아이들은 준혁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선물 같아요. 우리가 잘 돌봐줘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날 한명수는 민준, 서준, 지우를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세 사람은 긴장한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한명수는 그들을 편안하게 앉히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청산그룹 계열사에서 일할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민준 씨는 인사팀에서, 서준 씨는 디자인팀에서, 지우 씨는 마케팅팀에서 각자의 능력을 펼칠 수 있을 거예요. 세 사람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민준이 급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러실 필요까지는. 하지만 한명수는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래요. 준혁이를 잃고 나서 20년 동안 저와 아내는 공허함 속에서 살아왔어요. 하지만 여러분을 만나고 진실을 알게 되면서 다시 살아야 할 이유를 찾은 것 같습니다. 윤혜숙도 들어와 세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러분은 준혁이가 목숨을 걸고 지킨 아이들이에요. 그러니 저희에게도 소중한 사람들이죠. 부담 갖지 말고 그냥 편하게 지내요. 우리가 여러분의 부모는 될 수 없겠지만 든든한 어른은 될 수 있어요. 지우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한 번도 가족이라는 걸 제대로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준혁 아저씨가 처음으로 저희를 사랑해 주셨고 이제 회장님과 사모님께서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민준과 서준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날 이후 민준, 서준, 지우는 청산그룹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적응해 갔어요. 한명수와 윤혜숙은 자주 그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고 명절에는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진짜 가족처럼 말이에요. 어느 날 지우가 윤혜숙에게 물었습니다. 사모님, 준혁 아저씨가 어렸을 때 어떤 아이였는지 들려주실 수 있나요? 윤혜숙은 미소를 지으며 앨범을 꺼냈어요. 우리 준혁이는 정말 밝은 아이였어요. 항상 웃고 남을 도와주는 걸 좋아했죠. 그녀는 사진 한 장 한 장을 보여주며 준혁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이건 준혁이가 6살 때 찍은 사진이에요. 유치원에서 친구가 넘어져서 울자 준혁이가 자기 간식을 다 줘버렸대요. 선생님이 전화해서 알려주셨죠. 민주는 사진 속 어린 준혁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때부터 그러셨구나. 이건 중학교 때 사진이에요. 이때부터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동네 독거노인 분들께 도시락을 배달하는 일이었죠. 그러다 고등학교 때 아동보호시설을 알게 되었어요. 윤혜숙이 설명했습니다. 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때 저희 시설에 오신 건가요? 그랬을 거예요. 준혁이는 한번 시작한 봉사는 꾸준히 했거든요. 대학에 가서도 계속 그 시설을 찾아갔어요. 주말마다 빠짐없이요. 윤혜숙이 대답했습니다. 지우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희는 준혁 아저씨를 만난 게 정말 행운이었어요. 아니, 기적이었어요. 민주는 준혁이 입었던 옷을 보며 말했어요. 그날 밤 준혁 아저씨가 입고 계셨던 재킷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저희에게 담요를 덮어주시면서 이 재킷도 벗어 덮어주셨거든요. 윤혜숙은 그 재킷을 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옷을 그렇게 사용했구나. 우리 준혁이답네요. 그해 겨울, 한명수는 또 다른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준혁을 기리는 재단을 만들기로 한 거예요. 이름은 한준혁 기념재단이었습니다. 이 재단의 목적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돕는 것이었어요. 불법 보육시설에서 구출된 아이들, 학대받는 아이들, 갈 곳 없는 아이들을 지원하는 재단이었습니다. 재단 설립 기념식 날 한명수는 연설을 했습니다. 제 아들 준혁은 22년의 짧은 생을 살았지만 그 마지막 순간까지 타인을 위해 살았습니다. 오늘 이 재단은 그런 아들의 정신을 기리고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청중석에 앉아있던 민준, 서준, 지우는 박수를 치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들이 바로 이 재단이 도우려는 아이들의 산증인이었으니까요. 재단은 빠르게 성장했고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한명수와 윤혜숙은 직접 재단 활동에 참여하며 아이들을 만났어요. 이듬해 봄 다시 준혁의 기일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한명수, 윤혜숙, 그리고 민준, 서준, 지우가 함께 묘지를 찾았어요. 5사람은 묘 앞에 하얀 국화를 놓고 절을 올렸습니다. 민준이 조용히 말했어요. 준혁 아저씨, 저희는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매일 감사하며 살아요. 서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도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어요. 준혁 아저씨께서 저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요. 지우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준혁 아빠 사랑해요. 영원히 잊지 않을게요. 한명수가 덧붙였습니다. 준혁아, 내가 구한 아이들이 여기 와 있어. 모두 잘 자라서 훌륭한 사람들이 되었단다. 내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윤혜숙도 말했어요. 그리고 준혁아, 내 이름으로 만든 재단이 많은 아이들을 돕고 있어. 내가 했던 것처럼 우리도 계속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도울 거야. 5사람은 한참을 무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국화꽃잎을 흔들었어요. 마치 준혁이 그들의 말을 듣고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명수는 문득 깨달았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준혁은 육체적으로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사랑과 희생은 계속 살아 있었습니다. 묘지를 떠나 차에 오르면서 윤혜숙이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가족 사진을 찍을까요? 5명이서. 민준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희도 함께요? 한명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가족이잖아. 그렇게 5사람은 묘지 입구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청산그룹의 중견 간부가 되었고 서준은 디자인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냈어요. 지우는 마케팅팀의 핵심 인력이 되었습니다. 3사람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를 말이에요. 어느 날 민준이 한명수를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한명수는 민준을 앉히고 차를 내왔어요. 무슨 일이니?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저 결혼하려고 해요. 한명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 축하한다. 신부가 어떤 사람이니? 민주는 수줍은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재단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만났어요. 그분도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이제는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어요.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한명수는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준혁이도 기뻐할 거야. 정말 잘 됐다. 결혼식 날 한명수와 윤혜숙은 신랑 측 보호자 자리에 앉았습니다. 법적으로는 부모가 아니었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부모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민준이 버진 로드를 걸어갈 때 한명수가 그의 팔을 잡아 함께 걸었어요. 하객들 중 몇몇은 의아해했지만 2사람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 자리에서 민준이 인사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한명수 회장님과 윤혜숙 여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민주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어요. 하늘에 계신 한준혁 아저씨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서 있을 수 없었을 테니까요. 하객들 중 상황을 아는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준과 지우도 울고 있었어요. 한명수와 윤혜숙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준혁이 구한 생명이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또 다른 생명을 만들어갈 거라는 사실이 감격스러웠어요. 그로부터 1년 후 민준 부부에게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어요. 민준은 한명수와 윤혜숙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회장님, 사모님, 아이 이름을 준혁이라고 짓고 싶어요. 제 생명을 주신 분의 이름으로요. 괜찮을까요? 윤혜숙은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동의 눈물이었어요. 고마워. 민준아, 우리 준혁이의 이름이 이렇게 이어진다니 정말 고맙다. 한명수도 목이 메었습니다. 준혁이가 정말 기뻐할 거야. 자신의 이름을 가진 아이가 태어났다는 걸 알면 말이야. 서준과 지우도 각자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을 맞이했습니다. 서준은 해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로 성장했어요. 지우는 마케팅 부문에서 수상하며 이름을 알렸습니다. 2사람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 바탕에는 항상 준혁의 희생이 있었어요. 한명수와 윤혜숙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점점 더 재단 일에 집중했습니다. 회사 경영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자신들은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직접 만나고 돕는 일에 매진했어요. 그것이 준혁의 뜻을 가장 잘 실현하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윤혜숙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고 검사 결과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큰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한명수는 걱정에 휩싸였지만 윤혜숙은 오히려 담담했어요. 여보, 저 괜찮을 거예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거든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회복실에서 깨어난 윤혜숙의 곁에는 한명수뿐만 아니라 민준, 서준, 지우도 함께 있었어요. 세 사람은 밤새 병원에서 기다렸던 거예요. 윤혜숙은 그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정말 고마워. 이렇게 걱정해 주다니.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 호칭을 듣고 윤혜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은 처음으로 그녀를 어머니라고 불렀던 거예요. 서준과 지우도 어머니라고 불렀고 병실은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한명수는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20여 년 전 아들을 잃고 무너졌던 가족이 이제는 더 큰 가족으로 다시 일어섰어요. 준혁이 남긴 사랑이 이렇게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기적이었고 축복이었어요.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한명수는 이제 80대에 접어들었고 윤혜숙도 70대 후반이었어요. 두 사람은 서울 근교의 조용한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큰 집은 필요 없었어요. 다만 가족들이 자주 놀러 올 수 있는 마당이 있는 집이면 충분했습니다. 주말이면 민준 가족이 찾아왔어요. 이제 초등학생이 된 준혁이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무척 따랐습니다. 서준도 결혼해서 아이와 함께 방문했고 지우는 약혼자와 함께 찾아왔어요. 마당에서 다 함께 바비큐 파티를 하는 날이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모두가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어린 준혁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랑 이름이 똑같은 삼촌은 어떤 분이었어요? 한명수는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준혁이 삼촌은 정말 용감하고 착한 사람이었단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지.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어린 준혁이가 물었어요. 윤혜숙이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착하게 자라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 삼촌처럼 될 수 있어. 민준이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준혁아, 내 삼촌은 아빠를 살려주신 분이야. 그래서 아빠가 지금 여기 있고 너도 태어날 수 있었던 거란다. 어린 준혁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도 삼촌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래요. 삼촌이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게요. 그 말을 듣고 모두가 미소 지었어요. 준혁의 정신이 이렇게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한명수와 윤혜숙은 마당에 나와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우리 잘 살았죠? 윤혜숙이 물었습니다. 한명수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어요. 그럼요. 준혁이를 잃은 건 너무 아프지만 우리가 그 아픔을 딛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눴잖아요. 저기 저 별 보여요? 윤혜숙이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저 별 중 하나가 우리 준혁이일 거예요. 저렇게 밝게 빛나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한명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거예요. 그리고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자기가 구한 아이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는 걸 말이에요.
이듬해 봄 다시 준혁의 기일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어요. 한명수, 윤혜숙, 민준 가족, 서준 가족, 지우와 약혼자, 그리고 재단 관계자들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묘지로 가는 길은 더 이상 슬픔의 길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고 그가 남긴 유산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묘 앞에 모인 사람들은 각자 준혁에게 인사했어요. 어린 준혁이도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절을 올렸습니다. 삼촌, 안녕하세요. 저 준혁이에요. 삼촌처럼 착한 사람이 될게요. 그 천진난만한 목소리에 모두가 미소 지었어요. 재단 관계자가 한 해 동안의 활동 보고를 했습니다. 한준혁 기념재단은 지난 1년 동안 200여 명의 아동을 지원했습니다. 그중 30명은 대학에 진학했고 50명은 직업훈련을 받았습니다. 모두 준혁 씨의 정신을 이어받아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명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묘비를 바라봤어요. 준혁아, 내가 구한 건 3명의 아이만이 아니었어. 내 희생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단다. 아빠가 정말 자랑스럽다. 윤혜숙도 묘비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준혁아, 엄마도 이제 행복해. 내가 남긴 사랑으로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고 있어. 3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모두 준혁과 연결된 사람들이었어요. 그해 여름 한명수는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청상그룹의 지분 상당 부분을 한준혁 기념재단에 기부하기로 한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재산이 필요 없습니다. 충분히 살았고 충분히 가졌어요. 이제 이 재산이 진짜 필요한 곳에 쓰이길 바랍니다. 민준, 서준, 지우는 한명수의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들도 각자 재단에 기부를 약속했어요. 회장님이 저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이제 다른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요. 그게 저희가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재단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불법 보육시설을 감시하고 학대받는 아이들을 구출하는 일이었어요. 준혁이 겪었던 그 상황을 다른 아이들이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정부와 협력하여 진행되었고 많은 아이들을 구할 수 있었어요. 그해 가을 한명수는 지방의 한 불법 보육시설 현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아이들이 구출되는 순간을 보고 싶었거든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 경찰과 사회복지사들이 아이들을 하나씩 데리고 나오고 있었어요. 겁에 질린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한명수는 20여 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한명수는 아이들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걱정하지 마. 그의 따뜻한 목소리에 아이들은 조금씩 진정했어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저희 어디로 가요? 한명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곳으로 갈 거야. 너희를 사랑해주고 돌봐줄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이듬해 봄 한명수는 몸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 거예요. 병원에 입원했지만 그는 여전히 재단 일을 챙겼습니다. 민준, 서준, 지우는 매일 병원을 찾아와 그를 돌봤어요. 회장님, 이제 좀 쉬셔야죠. 저희가 재단 일은 잘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한명수는 약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고맙다.
너희가 있어서 정말 든든해. 준혁이도 너희를 보면 얼마나 기쁠까.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습니다. 너희 셋은 준혁이가 내게 준 마지막 선물이야. 너희 덕분에 나는 아들을 잃은 슬픔을 이겨낼 수 있었어. 며칠 후 한명수의 상태가 위중해졌습니다. 의사들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어요. 윤혜숙은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민준, 서준, 지우도 침대 곁을 지켰습니다. 한명수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그들을 바라봤어요. 여보, 준혁이 보여요. 저기, 문 앞에. 윤혜숙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우리 준혁이가 당신을 데리러 온 거예요. 가도 돼요. 준혁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한명수는 마지막으로 민준, 서준, 지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희들, 고마워. 너희가 있어서 행복했어. 계속 착하게 살아. 그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한명수는 그렇게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병실에는 흐느끼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장례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청상그룹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재단이 도운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한명수를 준혁의 묘 옆에 안장했습니다.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잠들게 된 거예요. 윤혜숙은 두 묘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둘이 함께 있으니 외롭지 않겠죠. 서로 이야기 많이 나누세요. 한명수가 세상을 떠난 후 재단의 운영은 민준이 맡았습니다. 서준은 이사로 참여했고 지우는 홍보를 담당했어요. 세 사람은 한명수와 준혁의 뜻을 이어받아 재단을 더욱 키워나갔습니다. 윤혜숙은 혼자 남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민준, 서준, 지우가 자주 찾아왔고 손주들도 주말마다 할머니를 만나러 왔어요. 몇 년 후 윤혜숙도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녀는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담담했어요. 이제 우리 준혁이와 남편을 만나러 갈 시간이 온 것 같아. 그녀는 민준, 서준, 지우를 불러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너희들 정말 고마웠어. 너희가 있어서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해졌단다. 며칠 후 윤혜숙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아들 곁에 안장되었어요. 세월이 흘러 민준, 서준, 지우도 중년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도 자라서 이제는 대학생이 되었어요. 어린 준혁이는 이제 25살의 청년이 되어 의과대학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나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어요. 삼촌처럼요. 매년 기일이 되면 이제는 더 큰 가족이 모였습니다. 민준의 자녀들, 서준의 자녀들, 지우의 자녀들까지 모두 모여 묘지를 찾았어요. 3대에 걸친 가족이 준혁, 한명수, 윤혜숙을 기억하며 절을 올렸습니다. 어느 날 재단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재단 설립 4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였어요. 그동안 재단이 도운 아동이 10,000명을 넘어섰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사회에서 훌륭하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무대에 올라 증언했습니다. 저는 20년 전 이 재단의 도움으로 대학에 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변호사로 일하며 무료 법률 상담을 하고 있어요. 한 젊은 여성도 무대에 올랐어요. 저는 재단의 장학금으로 해외 유학을 다녀왔고 지금은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어요.
민주는 무대에서 그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혁의 희생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꿨다는 것이 감격스러웠어요. 행사가 끝난 후 민준, 서준, 지우는 함께 묘지를 찾았습니다. 준혁 아저씨, 회장님, 사모님, 오늘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다는 기록이 나왔어요.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서준이 이어받았어요. 그리고 그들 대부분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지우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저희는 여러분이 시작하신 일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세대에게도 이 정신을 전하겠습니다. 그날 밤 묘지에는 고요함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따뜻함이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와 묘비 앞에 하얀 국화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준혁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처럼 보였어요. 사랑하는 이들이 잠들어 있는 곳이었지만 동시에 그들의 사랑이 살아 숨쉬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진실을 모른 채 살아간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요? 한명수 회장 부부는 외아들 준혁을 교통사고로 잃었다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사고였다고, 운명이었다고 생각하며 20년을 슬픔 속에 살았죠. 하지만 진실은 달랐어요. 아들은 3명의 어린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던 겁니다. 그 아이들은 20년 동안 매년 빠짐없이 묘지를 찾아와 은인을 기억했고 결국 그 진실이 밝혀지면서 새로운 가족이 탄생했습니다. 준혁은 22살의 짧은 생을 살았지만 그가 남긴 사랑은 20년을 넘어 수많은 생명으로 이어졌어요. 그가 구한 새 아이는 훌륭한 어른이 되었고 한명수 부부는 아들의 뜻을 이어받아 재단을 만들어 10,000명이 넘는 아이들을 도왔습니다. 한 사람의 선한 선택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였죠. 그리고 가족이란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도 알려주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20년이 지나서야 진실을 알게 된 한명수 부부였지만 그래도 늦지 않았어요. 그들은 아들이 구한 아이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였고 남은 인생을 더 많은 이들을 돕는 데 바쳤습니다. 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 사랑이 계속 이어지도록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 오랜 시간 무언가를 간직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뒤늦게 알게 된 진실로 인생이 바뀐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사연이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